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책 한 바퀴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기도 좋으면서 뜻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대문구에 있었던 현대사의 그 큰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많은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제 서대문구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그거보단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최근 사고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죠.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건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참 요즘에는 이제 대형 사건, 이제 뭐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어서 현장에서 안전부 부분을 소홀히 하는 그 상황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서대문 그 고가차로 붕괴 사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대문 고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서대문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서대문구의 가장 동남쪽 끝, 그러니까 동남쪽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도로가 서소문로입니다. 서소문로를 건너면은 바로 이제 뭐 중구나 이렇게 다른 구로 바뀌죠. 그 도로에 그 고가차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무려 1966년에 지어져서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60년이나 된 고가차로라고 합니다. 시멘트가 뭐 갈라지고 뭐 이런 거는 뭐 그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고, 최근에는 시멘트가 갈라져서 막 떨어지는,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는데도 시멘트가 막 떨어지는 사고까지 났던 거예요. 예, 이런 걸 보고 그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지연하다가 결국은 지금 그 차량이 다니는 사이에 그 고가도로가 붕괴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서소문 고가가 어디 있냐면 서소문로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청 앞에서부터 볼게요. 시청 앞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그 숭례문, 남대문을 지나서 서울역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그 방향을 보고서 살짝 오른쪽에 보면은 덕수궁하고 사이에 아주 좁은 도로가 하나 있어요. 작은 도로. 지금은 왕복 4차선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한 2차선 정도 됐나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소문로고요. 이 길을 빠져나가면은 서소문 고가차로를 넘고 좀 더 계속 가면 아영고가도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천역 지나서 저기 그 양화대교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소문로의 고가차도가 굉장히 일찍 생겼습니다. 거의 아마 첫 번째로 생겼던 고가차도가 아현동 고가차도라고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다고 했죠. 그 바로 그냥 그 다음 해 정도 그냥 생긴 그 고가차로, 서소문 고가차로라서 정말 이제 오래된데, 이유는 교통로로는 필요한데 굉장히 고가도로가 필요했어요. 이유는 그 이 서소문로 바로 앞으로 그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의 중심인 서울역에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그 의주로 쪽으로 해서 경의선 철도들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서소문 그 사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철도가 지나가니까, 철도가 또 지상으로 지나가거든요. 철도가 지나가니까는 이제 뭐 거기를 고가차도를 만들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이제 고가차도보다는 그 지하도를 만들기도 하는데, 또 어려운 점은 그 밑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지상에는 이제 경의정선, 지금 경의중앙선이죠. 이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나가는 그 기차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널목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게 너무 자주 횟수가, 그러니까 차단이 자주 되니까 건널목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를 만들게 됐고, 일찍부터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뭐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멘트가 갈라져서 떨어져서 그 밑에 이제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이런 사고들이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소홀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처음 시작이 이제 66년에 지어고 나서 실제 이 1990년 말 정도부터 막 갈라짐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90년대 우리나라의 그 건축물, 그 토목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서울이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 하고 그 앞에를 그냥 판자로 덮고 알루미늄 판으로 덮고 예쁘게 칠해서 그냥 슬쩍 안 보이게 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거죠. 이런 관리로는 뭐 갈라진 콘크리트가 안 보인다고 뭐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조치를 해왔던 게 이제 현재 서울시에서의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붕괴가 일어나고 뭐 갈라지는 콘크리트 떨어지기도 했는데도 역시 그냥 뭐 페인트 칠하는 수준으로 보수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소문 고가차로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 하고요. 서소문 고가차도 하면 이름이 그렇죠. 서소문. 바로 이 서대문의 제일 중요한 그 돈의문이라고 하는 서대문이 있고 그 남쪽으로 그 남대문, 그 숭례문의 그 사이 한 가운데 중간쯤에 이제 서소문이 있었어요. 이름은 그 지금 그 원래 이름은 그 서소문이 그 우리가 이제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민간에서 편하게 부르는 거고 실제 이름은 지금 소의문이라고 하는 이제 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뭐 그 돈이문도 그 당시 조선 초기에 600년 전에 이제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서대문 이렇게 부르듯이 그 소의문도 그냥 서소문 이런 식으로 쉽게 민간에서는 불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벌써 그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기록물인 그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조실록 제일 조선의 첫 번째 실록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대요. 돈이문이 있는데 그 속칭 민간에서는 속칭 서대문이라고 부른다. 소위문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속칭 서소문이라고 부른다. 이런 뭐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가 아니라 조선이 처음 건국되고 그 이제 한양에 도읍을 정해서 옮기고 뭐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옆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숭례문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한자를 알고 양반들은 숭례문이라고 했겠지만 민간에서는 그냥 남대문이라고 불렀던 거죠. 남대문을 보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부르지만 어디에도 남대문이라고 하는 뭐 이름이 써 있는 곳은 없어요. 다들 그렇게 부르는 거지. 뭐 동대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이 소서문이 이제 서소문 고가 옆으로 보면 어디쯤에 있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대문은 그 정동 사거리 그 도로 한가운데 그 강북 삼성병원 있는 그 앞이죠. 그 도로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서소문은 이번에 아까 시청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그 새길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서소문 고가차로가 이제 시작되는 시청에서 보면 쫙 이제 고가차로니까는 이제 입구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철도 위를 넘어서 이제 건너서 내려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거 윗부분 입구쯤 위치에 서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서대문과 서소문은 그냥 뭐 일제시대 다 철거를 했으니까 뭐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뭐 아무것도 그냥 뭐 기록이니 뭐 그런 유물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행인 건 일제시대에 찍어놨던 사진들이 남아있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 그 외에는 뭐 흔적도 없고 지금 그 서소문의 위치도 지금 이제 서소문 고가차로에 뭐 시작되는 입구쯤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헐고 나서는 안 보이니까 다 잊어버려서 그 위치를 특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조금만 훼손되고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잊혀져서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남아 있었는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와 뭐 한 김에 서소문의 위치까지 좀 알아봤고요. 잠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다른 사건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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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가장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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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자, 여기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사의 서대문에서 있었던 큰 사건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은 1968년에 있었던 1.21 사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68년이면 참 오래됐지요.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역시 60년쯤 전 얘기인데, 이 당시에 1월 22일 한겨울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특수부대를 보내서 청와대를 습격한 정말 놀라운, 이게 진짜로 뭐 거의 이 정도면 전쟁 한번 벌이자라고 하는 정말 전 국민이 긴장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김신조라고 하는 그 북한군 특수부대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1.21 사태 1월 22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그 특수부대 사람이 군인이 31명이었는데 그냥 다 사살되고 딱 한 명 그 이제 살아서 이제 체포가 된 사람이 바로 김신조라고 하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실제 이제 최종적으로는 31명이 이제 내려와서
29명은 이제 그 검거 도중에 사살이 됐고, 한 명 김신조는 이제 체포가 되면서 살아서 생포가 된 거고, 한 명은 최종적으로 못 찾았다고 합니다. 예, 뭐 결국은 뭐 북한으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잘 탈출을 해서 뭐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뭐 서로 이제 뭐 맞다 아니다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는 확인은 못 하고 있죠. 당시에는 뭐 이런 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한 명 남은 김신조를 이제 그 인터뷰를 시켰죠. 이제 뭐 북한에서 이런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김신조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내려왔냐라고 하는 목표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하는 정말 그 뭐지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잔인한 얘기를 발언하는 바람에 그냥 나라가 확 뒤집어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워낙 유명한 유행어까지는 아니지만 회자된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지는 우리가 지금 그 서대문구의 이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그 청와대 옆에, 청와대를 습격하러 왔으니까 청와대 옆에 이제 북쪽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지금은 자암은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뭐 68년에는 터널은 없었고, 자암은 터널이 생긴 거는 최근이거든요. 자암문을 그 터널로 못 지나가고 그 뒤에 이제 고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악산 기술이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바로 북악산 밑에 있으니까요. 그 고개를 이제 제일 부분을 넘어서 오다가 이 특수부대 31명이 중무장을 했고, 기관총으로 실제 이제 그 경비를 하던 종로경찰서 그 경찰들하고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군부대가 출동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경찰 군인도 사상자가 나고, 물론 이제 습격을 하러 내려온 그 북한 부대 입장에서는 이제 들켰으니까 실패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탈출이 감행됩니다. 어마어마한 군부대가 투입돼서 이걸 추적을 해서 이제 잡을 때마다 대부분 군인들은 그 뭐 사살도 됐지만은 거의 이제 뭐 몰려서 잡히게 되면 대부분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신조만 해도 딱 잡혔을 때 수류탄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잡혔을 때 수류탄을 터뜨리고 죽어서 다 사살이 된 건데, 김신조는 어찌됐든 그 투항이라고 한 걸 하죠. 수류탄을 들고 나왔는데 뽑아서 터뜨리질 않은 거야. 그래서 딱 한 명 유일한 생존자로 해서 그 당시 사건을 다 진술하게 돼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서대문구는 이게 이제 종로구 얘기인데, 서대문구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서대문구에 이번에 이제 가장 북동쪽 끝의 모퉁이가 바로 세검정 사거리예요. 그렇죠. 옥천 마을을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상명여대 가기 전까지 이제 있는데, 이 당시에 사실은 그 11 부대가 1.21 그 사태 때 북한에서 뭐 하여튼 특수부대를 보낸다라는 소문이 그 전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정보부랑 군의 첩보대를 통해서 뭐 하여튼 소문이 많이 나가 있어요. 북한 심상치 않다, 특수부대 내려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계를 엄청 강화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실제 그 당일 1월 22일 그 밤에도 그 서대문 경찰서 서장, 서대문 경찰서장, 이 사람이 참 부지런한 분인지 그런 이제 뭐 온갖 순찰하는데 직접 막 그냥 서대문 경내를 순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까 말한 것처럼 북동쪽 끝이 세검정 사거리니까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마침 이 121의 그 김신조 부대가 그 북한산을 넘어서 그 구기터널인데 넘어서 그 완전히 북한산을 그냥 넘어온 거죠. 해서 세검정 사거리까지 와서 거기서 그 자문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제 그 바로 청와대 앞까지 왔으니까 이제 저 북악산만 넘어가면 청와대를 습격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서대문 경찰서장이 순찰 중에 발견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긴가민가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국군 특수부대로 이제 그 훈련 중으로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또 뭐 이거를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뒤에 미행을 해가지고 그 세검정 사거리에 가보면 거기 세검정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에까지 따라가서 들어가면서 수상한 자가 무장을 하고, 수상한 이제 31명이라는 군부대가 이동 중이다. 벌써 전폐가 딱 됩니다. 이제 들통난 거죠. 그래서 그 인근
그 경찰서, 종로경찰서도 그렇고 인근 군부대들 뭐 트럭 타고 막 다 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자문 터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검문을 하고 이쪽에서는 군 특수 훈련 중이다. 이쪽에서는 못 지나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그 도로가 사실은 뭐 일반 도로니까 거기서 이제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밤에. 이제 버스 2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깜깜한데 버스가 불을 켜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북한군은 버스가 오는 걸 보고 군부대 버스가 출동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시점부터 버스가 오는 시점부터 이제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버스는 사실 민간 버스였는데 시민들이 그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망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그 자문 터널에는 지금 그 당시 총격전상 중에 그 순직을 하셨던 종로경찰서장의 그 큰 동상, 그 다음에 그 종로경찰서 안에도 그분 흉상, 이런 식으로 대단한 영웅으로 그 동상도 세우고 순직비도 세우고 그 흉상도 세우고 뭐 대단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서대문구에서도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대문 경찰서장이 직접 그 순찰을 하면서 이 거동 수상한 부대를 최초로 발견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뭐 이 사건은 뭐 이렇게 된데 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 사살을 했지만 체포를 하고 나서의 이제 사회 변동이죠. 일단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고 굉장히 이제 그 전쟁 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최초로 생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초기부터 만들어져서 너무 이제 그 국민 복지 관리하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된 계기가 복지를 더 잘하기 위해서보다는 이렇게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민번호를 만들게 된 거고, 왜냐하면 아까 같이 그 이제 그 건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군특수부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뭐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령하죠. 지금 뭐만 있으면 신분증 내주세요. 은행만 가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몰다가 딱지를 뗐다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 큰 일이죠.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렇게까지 그 휴전선을 넘어서 밀고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뭐 군대를 다 이제 전방과 뭐 이런 데다 배치를 해놨는데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휴전선을 뚫고 이렇게 서울 시내까지 내려오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화력 부대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거는 군대하고는 다르죠. 무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났으면 더 큰 문제가 돼서 이제 난리가 났겠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래서 군대 복무 기간이 6개월이 연장됩니다. 그럼 보통 지금 같은 시대 같으면 자 이제 군복무를 6개월 연장한다 뭐 난리 나죠. 군대 이제 가 있는 사람이 그거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대 날만 기다리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새로 언제부터 입대하는 사람부터 이제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게 요즘으로서는 상식적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 군인들도 다 6개월을 늘려버린 거예요. 뭐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더 길게 하게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 권위주의적인 정권 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그랬으면은 뭐 지금 이제 그 국방임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예비군 창설과 군복무도인데 경찰이 이제 이렇게 충격전을 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찰 내에도 전투경찰대라는 것을 창설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전투경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80년대에 그 시위 진압하는 부대를 생각하는데 그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 시위 진압은 아니죠. 이렇게 경찰 내에서도 이제 화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만들고 싶어서 전투경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다 이제 그 북악산 뒤를 이제 숙정문 넘어서 이렇게 산책로로 개방이 돼서 좋은데
이거를 폐쇄한 게, 그러니까 숙정문 쪽으로 못 들어가게 북정문을 폐쇄한 게 바로 이 사건 직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북악산 쪽으로 사람 못 들어와. 그냥 군부대가 그냥 철통같이 지키는 거죠. 이렇게 박견이 됐고, 개방된 거는 2006년이니까 무려 이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이나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알려지지는 크게 이제 뉴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사실은 그 68년도에 그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70년 아시안 게임인데, 그거를 준비하다가 사건은 이렇게 터지고 뭐 좀 경황이 없죠. 뭐 예비군도 만들어야 되고 전투 경찰도 이제 창설하고 이래서 실제 한국은 그때 그 아시안 게임 개최를 포기합니다. 아유, 저희는 나라 사정상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아마 그 태국의 방콕인가 거기서 그냥 2번 연속 개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재밌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영화 기생충 보면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 당시에 이제 그 도시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로 이제 반지하, 그리고 지금도 연립주택에 가면은 반지하가 많이 있죠. 그게 처음 생긴 게 바로 또 이런 1.2 사태, 김신조의 그 특수부대 그 침투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반지하가 지금처럼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정권에서는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굉장히 위기를 느낀 거죠. 특수부대나 이런 그 북한의 공격이 굉장히 수위가 높고, 그게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슨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에 그냥 법을 고쳐서 건축법을 일정 규모 이상의 집에는 무조건 지하실을 만들도록 그냥 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 지하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실제 그 정권이나 군대 쪽에서 생각한 거는 방공호인 거죠. 그리고 방공호에다가 이제 땅을 파놓고 나면 이제 거기 숨어서 도시 내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 이제 군인들이나 경찰이 활용할 수 있게, 전투 중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해서 다들 그냥 집집마다 그 방공호를 이때 지었고, 이제 방공호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돌아나서 보면 뭐 쓸데가 없죠. 그냥 만들어만 놨지 그냥 뭐 창고지 방공호를 실제로 쓰겠습니까? 이제 준비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돈 들여서 지하에 그 뭐 지하층을 만들어 놨는데 뭐 쓰지는 않고 뭐 10년이 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걸 점차 개조해서 그 뭐 시설도 안 좋지만 그것도 어떻게 좀 수리를 하고 개조를 해서 그 뭐 수도를 놓고 화장실을 놓고 뭐 부엌 시설 조금 놔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그 임대 그 뭐 전세나 월세로 쓸 수 있게 개조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불법이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 다들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면서 은근슬쩍 이제 그 생활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의 시작이 이거 68년에 1월 20일 사태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정말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의 바로 동북쪽 끝을 위치해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변한 건 아니라고 해요. 북한도 뭐 똑같이 북한 쪽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니까는 우리도 그때 우리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처럼 우리도 이제 보복해야지, 특수부대 막 보내가지고 테러도 일으키고 폭탄도 터트리고 요인도 암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북한 쪽으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국내 정부에서 북한에서도 그거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북한 탈북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지역을 이동하는, 다른 지역내로 가는 이동의 그 여행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한에 이제 그 특수부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차단하거나 감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여행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디 다른 도로 가거나 어디 이제 출장을 가려고 하면 여행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바로 북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연희동입니다. 연희동은 서대문구에서 보면 상당히 그냥 넓이, 서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앙 지역이에요. 정말 서대문구의 한가운데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희동인데, 왜냐하면은 동쪽 끝이 그 안산이라고 그냥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산으로 이제 거의 덮여 있고, 안산의 동쪽 끝에 있는 게 바로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이 굉장히 넓은 그 안산의 그 서쪽 면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서쪽 면에 연세대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연희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연희동의 이제 건너편에 이제 더 서쪽으로 가면 시작 부분이 이제 궁동산이라고 있어. 지금은 뭐 궁동 근린공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산 이름으로 불러본다면 이제 궁동산이죠. 이곳이 1950년 6.25 때 그 연희 백사고지라고 불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그 궁동산 그 동쪽면 앞에 이제 올라간 입구에 보면 그 해병대 부대가 세워준 백사고지 전적비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전승비를 세워놨어요. 전적비죠. 그 돌로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해병대에서도 그 해병대 그 6.25 때 전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 그리고 굉장히 큰 이제 승리를 했던 이제 그 전투로 꼽고 있어요. 왜 여기가 중요했냐면, 이 당시 이제 그 6.25에서 연희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진 거는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 메가더가 이제 그 모든 이제 미군과 유엔군을 몰고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서울을 수복하기에 들어오는 거에서 서울에서 첫 번째 만난 데가 바로 연희동, 그 궁동산에 있는 연희 백사고지였던 거죠. 여기에 뭐 그냥 북한군이 다 진을 치고
안산부터 해서 그 영희동이 있는 궁동산까지 뭐 몇 겹의 그 진지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야 서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첫 전투가 바로 연희동 그 궁동산에 있는 연희 백사고지 전투라고 하는 거고, 실제 여기에 투입된 게 이제 그 인천에서부터 밀려온 이제 주력 부대들이 들어오면 제 선두로 선두의 그 지역을 지리를 개척하면서 서울에 침투한 게 바로 해병대입니다. 두 구의 이제 해병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해병대고 또 하나는 미국 해병 부대가 이제 해서 둘이 연합으로 바로 이제 궁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이제 북한군을 격퇴를 했고, 궁동산 연희동에서 한번 격퇴를 해서 우리가 진짜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거를 뚫어냈고, 그럼 여기서 밀려나간 그 북한군들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안산 금화산에 있는 이제 진지까지 가는 사이에 연세대학교로 밀려난 거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계속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뭐 당연히 연세대 건물에 뭐 폭탄 대포알 떨어지고 뭐 불 지르고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에도 실제 뭐 포탄이 떨어져서 연세대 도서관 다 부서지고 안에 있는 책 다 타버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연세대의 긴 역사 동안 일제시대부터 해서 가지고 왔던 그 어마어마한 사료들을 그냥 이때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정말 큰 피해를 입었고, 여기서 밀리면서 안산 너머로까지 이제 북한군이 밀리면서, 안산 넘어가면 이제 그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밀리면서 서울의 수복이 되는 거죠. 이런 큰 그 6.25의 전투가 있었던 중요한 그 장소입니다. 연희동이 있었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1950년대 연희고지 전투와 함께 그 두 번째로 현대사에서 볼 만한 건, 연희동은 여기 이제 1979년 12.12 사건의 또 시발이 된 그런 장소입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대통령의 집을 소개를 드리면서 연희동에 생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집이 많아요. 전두환 그 집, 그 다음에 노태우 집,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이죠. 윤석열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은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분은 이제 부산 분인데 그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홍은동에서 집을 사서 뭐 1년, 2년 정도 그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들어가셨고, 뭐 지금은 뭐 집 팔고 청와대에서 이제 내려가셨으니까 살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동교동계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집이 지금은 이제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 그 서대문구 그 신촌로 길 바로 건너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두환 집, 노태우 집 여기 모여 있는 데를 제가 12.12 당시 12월 12일 날 반란의 시작이 이 이제 연희동 그 전두환 노태우 집 근처에서 벌어졌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 12.12 사건의 주요 전투와 이런 것들은 다 저기 그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 쪽, 그 다음에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을 잡기 위해서 6번 쪽, 그렇죠? 그렇게 이쪽에서 벌어졌는데, 실제 첫 시작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런 거죠. 그 처음에 이제 그 모의를, 물론 이제 전두환 집과 그 근처, 뭐 거기에 이제 민간 주택인데 그걸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그 요정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두환과 그 하나의 일당들이 모여서 이제 그 쿠데타를 갖다 모의를 한 거죠. 군사 반란을. 그래서 이제 나온 계획이 12월 12일 날 낮에 상대편 실제 전투 부대, 실행 부대를 갖다가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을 유인을 해서 부대로부터 떨어뜨린 다른 장소로 모이게 해서 빠르게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당시 작전명 이름 생일집 잔치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뭐 핑계를 댄 거죠. 진급 축하를 하겠다, 뭐 한 통 내겠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실무 그 부대를 갖고 있는 이제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제 뭐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이제 그 정부 진압군 아주 중요한 그 사령관으로 나온 게 정병주 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거기 또 중요한 이제 인물로 나온 게 이제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리고 이제 김진기 6번 헌병강. 이 사람들이 이제 실무 부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휘관이었는데 이들을 여러 가지 핑계로 뭐 한턱 진급 특화턱을 내겠다, 뭐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전두환 노태우가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아래 골목 한 2개 정도 아래쪽이에요. 뭐 보통 이제 주택가인데 거기를 자기들이 자주 모이는 이제 불법 요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데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이게 바로 생일집 잔치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진 이제 상대편 그 지휘관들을 유인하는 작전이 바로 연희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그날 밤에 바로 정승화 체포작전 부대가 출동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 대리였죠. 최규하 대통령 대리에게 그 이제 정승화 체포 이제 그 허락을 받으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연희동에 있는 그 불법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곳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지금도 그 당시에도 뭐 그냥 그 민간 주택이었고 그거를 좀 고급 주택을 내부를 개조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 마실 수 있게 이제 개조해서 쓴 건데 지금도 뭐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때는 이제 불법으로 썼던 거고 지금 뭐 매각돼서 일반인들이 뭐 수리를 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실제 그 집의 형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뭐 가게로 뭐 상가 건물로 개조한 게 아니니까 그냥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부분 수리를 해서 쓰고 있겠죠. 지금 흥미로운 게 그 집 이제 위치가 바로 이제 노태우 집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냥 바로 그냥 골목 아래 2번째쯤 요 정도로 너무 가까워요. 한 뭐 100m, 150m. 뭐 그 동네 근처에 이런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쿠데타를 모의했다니 참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네요. 자, 이렇게 그 연희동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사건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87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지금 87년도의 그 민주화 운동은 지금 현재 정치 체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중요한 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시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 엄청난 열기가 현재 정치의 그 민주주의의 그 수준을 굉장히 높인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서대문구에 있었던 현대사의 이제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 87년도 민주화운동 사건의 그 한가운데 바로 이한년 열사 최루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바로 연세대학교 정문 앞이죠. 그 당시 87년도 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사건이 일어난 때가 87년도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을 기점으로 이 사건이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시위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활동, 시위의 횟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던 아마 그런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특히 그날에 꼭 그 시위라든가 그 최루탄 피격 사건이 있기 전부터 6월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해 87년에는 이제 대학가에서 많은 시위들이 있었죠.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의 역할을 했어요. 장소도 그렇고 이제 역할도 뭐냐면 서울 지역 그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결성을 그 주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주도하면서 그 장소도 연세대가 되면서 모든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연세대학, 특히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신촌 옷다리까지 사이를 이제 매일 시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그날에서는 이제 그 이한열 열사가 피격하는 당시에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현장들이 사진으로 다 남아서 정말 그 이후에 그 민주화 87년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대미가 바로 그 6.29 선언이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6월 29일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사건이 6월 9일이라고 보면 단 20일 약간 한 달 정도 사이에 6월 안에 일어났던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제 이한열 열사는 이제 그때 피격이 되고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돼요. 물론 정신을 차리지 않고 거의 그냥 중환자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실제 사망은 한 달 정도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입원하고 있는 중에도 거의 가망이 없는 정말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다행히 이제 신촌 로타리 앞에 보면 이제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보면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첫 번째 사거리 큰 사거리에 그 신촌 로터리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약간 그 마포 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이한열 기념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물은 조금 많았습니다. 4층짜리 건물 하나 쓰는데 주위 그 안에 블럭이 굉장한 빌딩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 연립주택들이 있는 그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겉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 규모나 크기 그 구조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돈을 모아서 그 연립주택의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걸 좀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도 그 이한열 열사의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모아서 이 기념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서대문 지역의 그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이제 그 87년도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또 현대사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 또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게 서대문 형무소예요.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는 현재 그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
그 기념관, 그 박물관에도 있고 그 형무소 내부를 좀 공개를 해서 당시 이제 그 사용했던 실제 내용을 가서 볼 수도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그 체포됐던 많은 이제 그 3.1 운동 독립운동가들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고, 유관순 열사도 바로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서 고문 끝에 사망하게 된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저기 먼 근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그러니까 구한말에서 그러니까 조선의 끝에서 일제시대로 가는 그 사이 정도로 아는데, 사실 서대문 형무소는 지금 독립문 공원 뒤에 있는데, 그 시작은 그 일제시대 막 시작했던 경성 감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제시대 내내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그 운영이 됐죠.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광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서대문 형무소로 운영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서울구치소가 있죠. 저기 시흥동. 그러니까 과천 넘어서 가면 이제 시흥이 있는데, 거기 서울구치소가, 이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87년도에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사까지도, 정말 최근까지도 이 서대문 형무소가 실제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현대사에도 중요한 그 장소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혀 뭐 형무소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기념관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사료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일제시대의 우리 독립운동가 외에 현대에도 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좀 유명인물들,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광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서대문 형무소는 운영이 됐는데, 이름은 일제시대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불렀는데 광복 후에는 서울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이름 바꿨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서대문 형무소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시간이 돼서 60년대는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서울 형무소를 했는데, 이때 그 박정희가 그 5.16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많은 기존 정치인, 그 다음에 사회인, 사회운동가 뭐 이런 분들을 탄압을 하고 잡아들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서대문 형무소는 뭐 구치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형무소이기 때문에 실제 수감을 해서 감옥살이도 하고, 거기서 사형도 집행되는 정말 그 이제 엄격한 법 집행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박정희 때도 그 정치인, 언론인들이 수감됐고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일운동이나 이런 혁신운동들이 이제 그 사건 조작들이 일어나면서 서대문 운동 그 형무소에 많이 수감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61년도죠. 그때 이제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 사장도 여기 이제 그 수감이 됐고 사형까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언론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사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삼김 중에 한 명인 김영삼 대통령.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야당 지도자였죠. 김영삼 대통령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언제? 63년도에. 63년도면 박정희가 그 5.16을 이렇게 나고 나서 한 뭐 2, 3년 정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짧은데, 이 당시의 이슈는 그거였어요. 박정희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정권 잡았는데, 뭐 그냥 군인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그 정권을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에서 민간 신분으로 그냥 뭐 투표도 하고 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최고의 권력을 갖고 그냥 그 다음에 폭력, 그냥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가 뭐 투표를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바로 그 이제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 정권이 연장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다가 바로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 이분은 좀 그거보다는 더 뒤입니다. 60년대는 아니고 76년에서 77년 사이에, 이때도 역시 이제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 정치 저항 운동 하다가
이 당시 사건은 뭐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반대하는 그 야당 정치 활동에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이제 또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끝이 아니죠. 80년대에는 역시 이제 그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역시 뭐 똑같은 군사 정권이 일어나요. 김대중은 이때 또 들어가. 김대중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때 또 들어갑니다. 80년 7월에 80년 7월 하면은 그 당시 광주가 일어난 직후죠. 그다음에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또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아예 그냥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도 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무죄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뭐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자, 여기까지 사건 이야기를 마치고 또 노래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